예,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정치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매우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전원책의 정론직언 준비돼 있죠. 전원책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속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NLL 결정의 검찰 결정, 예. 우리 국정원이 사실은 그 동안에 그 조난되어 있던 비밀 문서를 네. 검찰에 제출했죠. 그 검사가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이 정문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 발언자들이 사실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이미 이 조갑재 기자를 비롯해서 몇 분이 그걸 취재를 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과거 그 당시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그 수뇌부가 이 NLL에 관해서 그와 유사한 그 같은 취지로 보이는 발언들을 몇 차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분들은 저는 이게 뭐 종북이나 이런 걸 떠나서 NLL을 그 평화의 바다로 만들면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가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냐 하는 낭만적인 대북관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예. 저는 그 낭만적 좌파라고 부르는데 예. 이 북한 체제를 아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하면 북한이 절대로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핵을 폐기할 것이다. 이 우리 좌파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을 해주고 네. 북한과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 이런 확약을 해준다면 북한은 핵을 폐기할 것이다. 수교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참 낭만적 좌파들입니다. 이 북한 체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북한은 이 체제를 수호하느냐 개방으로 나가느냐 무슨 그것이 큰 문제죠. 예. 예. 그 개방으로 나가면 자기들이 죽는 겁니다. 근데 개방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북핵을 개발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단속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책이고, 대외적으로서는 자기들 체제를 더 이상 못 건드리도록 하면서 대남 적화 통일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ICBM에다가 핵을 넣는다는 것은 미국과 싸우지 않고 남쪽을 먹어버리겠다는 적화 통일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예.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왜 오판을 많이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NLL 말씀이 나왔는데 예. 과거 2008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입니다. 그때 2007년 10월 4일에 한 14합의 1주년 기념 강연을 하실 때 예. 바로 이 점을 다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꾸 때리려고 하니까 북한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대미용이지 대남용이 아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군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않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흔히 하신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간자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중간자,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 주적이 북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낭만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군이 중립적 위치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왜 존재하고 왜 한미연합사가 왜 존재를 합니까? 우리가 북한을 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종전 상태가 아니고 그렇죠. 현재는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 상태인데 네. 단지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북한이 다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미군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고 한미연합 사령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을지 포커스 렌저 같은 훈련을 하면 예. 다 방어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는 공격 훈련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 방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당시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 총사령관 역할을 하셔야 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낭만적 대북관을 가지신 분이 아니냐. 네. 굳이 내가 우리 보수 일각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종북 정권이다. 난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북한을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6.15 선언 같은 대남 전략의 하나인 이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건 분명히 위헌이거든요. 이걸 수용을 하셨고 네. 이 김대중 대통령은 식견 있는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공항에 와서 이제 전쟁은 없다. 예.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네. 막상 2006년에 그 핵을 개발하니까 전국을 그 노구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부산대학 이 제주 전남대학 이런 데 가셔서 하신 말씀이 북한 자극하지 마라.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예. 이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서는 하시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북한 핵을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마라. 자극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 평화를 한번 돈을 주고 구걸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우리 정권의 수뇌부가 얼마나 낭만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죠. 그렇군요. 이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북한의 협박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남한 최종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남한을 최종 파괴하겠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까지 북핵이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를 하고 ICBM에 얹은 이유가 미국의 서부 LA나 샌프란시스코까지 도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최종적인 의도는 그겁니다.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2015년 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미 이산화탄 캠프 인디안 해대가 밑으로 내려오게 돼가 있어요. 네. 서울 위로는 미군이 전혀 없습니다.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지게 되면 북한은 미군과는 싸우지 않고 한국을 먹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미사일이 겨누고 있는 한은 미국은 절대로 자동 개입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있으면 자동 개입이 되거든요. 근데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미군이 한국전에 개입을 하려면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해야 돼요. 미국 의회는 승인을 하지 않죠. 미사일이 핵폭탄을 얹어놓고 겨누고 있는데 드골이 1962년이죠. 이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핵폭탄을 실험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샤를르 드골이 상당히 이 프랑스 민족의 자존심을 챙겨준 그런 위대한 지도자. 지금 이 프랑스 국민에게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역사를 좁히면 드골이 1위입니다. 역사를 아주 넓히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드골이 샤를르 드골이 항상 1위를 다퉈요. 그럴 정도로 프랑스 국민들이 아주 애정을 갖고 있는 지도자인데 이분이 그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을 보장해 준다고 얼마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건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이 파리가 핵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시키지는 않는다.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소련이 뉴욕을 겨누고 있는데 파리 얻어만다고 해서 미국이 파리를 막아주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서울이 얻어맞는다고 해서 LA나 샌프란시스코를 희생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증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구산 보장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어맞으면 미국이 본토가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고 똑같이 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미국이 자동 개입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소위 광명성 3호라고 하는 은하 3호 미사일을 쏘고 핵을 경량화, 소형화 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한데도 아직도 우리 좌파들은 지금 또 조금 더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이 대미용이고 대남용이 아니다는 그런 말을 한 우리 야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당의 일부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학자들, 연구소, 선임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은 엄숙히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낭만적인 대북관을 가졌고 핵이 대미용이지 대남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을 오해를 하게 만든 데 대해서는 할복은 못할 망정 다시는 제가 입을 떼지 않겠습니다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도 그런 반성 없이 다시 방송이나 신문에 나와서 무엇인가 북한 핵에 대해서 자꾸 떠들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협박이 아니라 정말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일개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저께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일개 서기관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공갈을 쳤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전 세계 전쟁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정된 전쟁은 전체 전쟁의 한 5%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아주 우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우연히 국제전적인 충돌이 전면적으로 번지고 또 우연한 국민적인 감정 대립으로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에
우리 동북아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이 남북 간이 가장 재래식 무기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예. 북한은 장사정포가 절비하게 놓여서 우리 서울을 겨누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어떤 이걸 괴멸시킬 만한 무기 체계를 좀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 지금 국군은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내놓았습니다만 순항미사일은 깨놓고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들이 또 이 말씀 들으면 섭섭하게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건 적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가는 느리다면서요? 비행기 같은 겁니다. 날개 달린 비행기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적의 장사정포를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같으면 288개 이 기지를 예. 완전히 정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좀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사주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국민 총생산의 2.8% 정도를 국방비로 투입하면서 자주 예. 국방을 하겠다. 안보를 강화해라.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우리 국회의원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방부에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무기를 제대로 사주고 네. 제대로 후생복지를 해준 다음에 너희들의 안보를 좀 제대로 챙겨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꾸중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군요. 예.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지금 정홍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지금 전관예우 문제가 지금 나와요. 맞아요. 지금 변호사시니까. 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섭섭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분이 뭐 3천만 원, 월 3천만 원 받았다. 이것이 당시에 관리로 봐서 과다하지 않다. 과다하지 않죠. 분명히 과다하지 않습니다. 예. 이 검사장 출신들 혹은 고검장 출신들 이런 분들이 법무법인에 가서 월 3천만 원 정도 받았다면 과다하지 않은 대우겠죠. 그런데 그러한 대우를 해줄 때 그것이 무엇을 노력해 주겠습니까? 법무법인에서 대부분 그분의 어떤 이름 혹은 그분의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네. 사건들을 쉽게 처리를 하고 그분들이 이름을 이용을 해서 사건 수주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분들 다 모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그것들 중에 정관예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직을 퇴임 후에 한 번 정관예우를 받은 분들은 공직에 복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서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이미 정착된 하나의 관례예요. 국방부 장관 김병관 내정자가 네네. 예. 사승장군을 달고 나가서 무기상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문으로 취업을 했죠. 예. 1년에 예. 한 1억 가까이 받은 걸로 돼가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얘기가 안 되죠. 이 사승장군이 무기상에 뭐 고문이든 뭐든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외국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예. 그런 분이 다시 국방 수뇌부로 들어온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병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분은 용퇴를 하셔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자진 거고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윤병세 외무장관 내정자 예. 이분은 외교관에서 물러나신 뒤에 법무법인 김현장에 역시 고문으로 들어가서 수당을 받았습니다. 예. 법무법인은 변호사 회사예요. 여기에 예컨대 국세청에 있는 분이 들어가고 외교부에 있는 분이 들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분이 들어가고 변호사 아닌 분들이 그런 이 로펌의 고문으로 들어갈 적에는 뭐 때문에 들어가겠습니까? 역시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이 법무법인이 계류된 사건을 쉽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단순한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문으로 모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뭐 그것이 나쁘다 옳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공직을 퇴임을 한 뒤에 그러한 정관예우를 받으신 분이라면 공직에 다시 롤백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우리 윤병세 장관 내정자는 제가 이 문제는 이미 두세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분은 김대중 정권 때 신한일업협정을 협상을 할 때 우리 수석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박근혜 새 정부에서 한일 간에 가장 첨예하게 오를 쟁점이 바로 이 독도 문제예요. 예. 뭐 이번에도 독도의 날 다키시마의 날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마네 현에서 이 독도의 날에 처음에는 차관급을 번원히 하다가 나중에 국장급 보내는 걸로 한국 눈치를 조금 이제 봐주긴 봐줬는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질 건데 우리 외교수장이 독도를 암처럼 만든 그런 신한일업협정의 장본인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저는 이 신한일 업협정을 두고 김대중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정이었다. 예. 이거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폐기를 해야 된다고 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난 내가 만약에 대통령 같으면 한일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나는 폐기를 할 거예요. 다시 재협상을 하자. 독도를 암초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국민 감정을 떠나서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고 암초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살고 있고 우리 경찰이 가서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 독도를 암초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공동으로 수역에 집어넣어 놓은 이 신한일업협정을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 신한일업협정을 만든 수뇌부가 지금 외교장관이 된다. 거기다가 이분은 우리 전작권을 전환하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하고 대신에 국방개혁 2020을 만들었죠. 네. 군을 67만 명을 50만으로 줄이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만들었을 당시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분이 지금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그걸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만은 그걸 내놓았는데 그 만드신 장본인이에요. 네. 예. 쉽게 말하면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국제적으로 같이 다 뭉쳐서 우리가 북한을 경제협을 해주겠다. 역시 낭만적 대북관입니다. 이분이 우리 외교수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외교 안보 라인에 있어서 과연 이분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외교와 안보를 책임질 적합한 분인가 예. 하는 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분이 외교관을 마치고 김현정이 또 김현장 같은 데서 그렇게 일종의 정관예우죠. 예.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금기시해야 될 정관예우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 회사에 다른 공직이 있었던 분이 높은 이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외교수장으로 돌아온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잘한 겁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될 일입니까? 예.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외교관이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계 국제적인 어떤 법무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우리 외교 관련된 일이든 국제회복 문제라든가 수많은 일들이 법무부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런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비단 법무부에서 다루는 일이 정성뿐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황교안 법무장관 마찬가지죠. 이분 또 이제 법무부에서 정말 고액의 너무 과도한 액수라고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월 1억 정도 되죠? 예, 맞아요. 월 1억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낍니다. 내가 원래 정운 총리 내정자가 3천만 원을 두고 과다하지 않았다. 우리 법조계에서는 과다하지 않았다는 게 당연히 인정될 만하고 통할 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얼마를 받든 자기 능력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 미덕입니다.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서 높은 비용을 받는 그것은 자본주의 미덕인데 이 정관예우를 3천만 원 주고 받은 정홍원 의원이 과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국무총리 내정자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어려운 표현이었다.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황교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월 1억 정도의 수입료를 계속 받았다. 보수를 받았다. 이건 좀 그렇죠. 우리가 예컨대 고검장 출신이나 지검장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흔히 이 법무부에 들어가면 이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법원장 출신은 그보다 좀 낮습니다만은 최대 얼마까지 받아요? 글쎄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이 계시죠.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변호사 하시면서 몇십억을 버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대법원장 하실 때 서울지방법원을 초도 순시를 해서 이 판사들 앞에 놓아놓고 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지금 다 사기꾼이니까 준비서면 읽을 때 좀 조심해서 읽어라. 그래서 내가 그때 변협신문 편집위원을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신문에 일면에 깔자 그랬습니다. 대법원장이 사기꾼 출신이니까 자기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네요.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수입료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신 분이
이 변호사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하면 아무리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한다순 치더라도 예. 예? 이 정직한 변호사도 있고 정말 순수한 성직자 같은 그 일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요. 예, 예. 있는데 그런 변호사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소리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죠. 예. 그런 분이 우리나라 대법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준비서면 법원에 내는 브리프라고 합니다. 이 준비서면을 전부 다 거짓말 쓴 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에요. 예. 본인이 변호사를 몇 년 하셨으니까 예. 뭐 본인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정관예우를 받는데 월 1억씩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우리 자본주의 국가지만 이건 지나친 겁니다. 네. 이건 본인이 직접 법정에 뛰어다니고 직접 재판을 하고 직접 준비서면을 쓰고 예. 그래서 성공보수를 그렇게 받았다면 예. 그것은 자본주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급여로만. 법무법인에 가서 급료로 그렇게 받았다면 그만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그건 공개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법무법인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을 처리를 했다. 그래서 그만한 이익을 법무법인에 줬기 때문에 내가 응당 이런 월 1억 정도를 받고도 나 이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혀야 되겠죠. 예.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게 정관 예우에 대한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예. 최소한 이 공직자를 그 선임하고 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이 장관 후보자 중에서 또 한 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맞아요. 김종문 내정자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에 지금 이 김종문 이분은 저는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선임을 된 것은 저는 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 부서 이름부터나 좀 어정쩡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 다 좋습니다. 이미 그렇게 출발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정부조직법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외국에서 정말 ICT에 있어서 어떤 발군의 실력을 보이시고 또 벤처 신화를 만들어내시고 성공한 또 이민 세대고 예. 더더군다나 정말 가난한 데서 일어난 그 자수성가형 이 성공 신화를 만드신 분이니까 네. 뭐 모든 것에 찬사를 보낼만 한 분이죠. 거기다가 본인이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했을 거예요. 이 국적 포기세를 아마 한 1,000억 정도 내야 될 것이다. 예.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아직까지 그 미국에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그 이민국입니까 어딘가에 신고가 되면 예. 이 국적 포기세를 내도록 돼가 있어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만은 이분이 미국 해군에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예. 미국 해군은 미국 육군 뭐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복무하는 육군하고 좀 틀려요. 미국 그 시민권자로서 애국심을 가지지 않으면 해군 복무는 거의 어렵습니다. 저기 핵잠수함 같은데 근무는 굉장한 이 일이기 때문에 예. 문자 그대로 미국 시민으로서 충성맹세를 하고 자긍심을 가지지 않으면 또 좀처럼 그 복무를 못하죠. 예. 거기다 CIA 고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을 치른다면 남북 간 전쟁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우리의 적국이고 일본이 우리의 적국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거기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전선이 바로 IT 부분이에요. 뭐 단적인 예로 애플과 삼성의 싸움은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을 좌우하는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심정적으로 애국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오고 심지어 그 미국의 정보국인 CIA의 고문까지 하신 분이 지금 그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한국의 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이 된다. 네. 예. 저는 이거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인재를 찾아야 되느냐. 정말 좋으신 분인데 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혹은 우리 그 IT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인재를 뽑아야 되느냐. 이 IT 기업이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자기 회사의 모든 비밀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까? 예.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분이 나머지 가족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분만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장관을 얻기 위한 난 변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뭐 자식들은 몰라도 부부가 같이 예. 이 한국으로 완전히 다시 그 국적을 회복을 하고 한국의 거주지를 완전히 옮기고 그렇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한국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부터 나머지 가족은 전부 다 미국에 있고 이 본인은
한국에 와서 나는 한국 장관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해보겠다. 과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점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문제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IT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뭐 반도체 하면 말이죠. 제 그 고등학교 동기입니다마는 황의법칙 만드는 황창규 박사 같은 사람 정말 전 세계에서 노리고 있는 IT 귀재예요. 이런 사람들 다 놓아놓고 숱한 인재들 다 놓아놓고 왜 하필 미국의 그 베일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이제 미국인이 되어 있는 미국의 충성 맹세를 한 그분이 뭐 1년 전에 미국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미국의 대단한 그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느닷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장관을 주느냐. 어떻게 보면 명백한 이중 국적자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국적 포기 혹은 뭐 국적 불행사 그를 그런 의사를 드러냈다 하더라도 이 경우를 나는 이중 국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분이 다시 미국인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우선 자기 아내가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으로 배우자가 미국인이니까요. 언제든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과연 본인만 우리나라의 국적 회복을 한다고 해서 그분의 애국심을 제가 의심은 뭐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람이 없느냐. 이 그분이 그냥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문으로 막 영입하시고 이 장관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이 생활하신 분들 이분들 중에 좀 도덕적으로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좀 선임을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한 정론직원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